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0번째 시즌의 8번째 강의입니다. 강의 제목은 나의 이야기. 글쎄, 오늘은 강의라고 할까? 강의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계기가 있어서 한번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게 올해 8월이면은 이제 3년이 돼 갑니다. 이제 겨우 2달 남았죠. 처음에 시작은 정말 아주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강의라고 하는 바람에 제목은 좀 잘 못 정했어요. 하지만 뭐 강의라고 했으니까 그냥 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저런 떠오르는 생각들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올린 거지, 제가 무슨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강의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누구의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죽음에 대한 소식이 이제 더 많이 들려오는 시기입니다. 얼마 전 제가 레지던트로 처음 근무할 때 모시던 과장님의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상을 가게 됐죠. 그 사모님은 이제 향년 81세시고 과장님은 벌써 87이 되셨습니다. 참 세월이 무상하죠. 제가 처음 레지던트를 시작할 때 과장님은 이제 미국에서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지내시다가 귀국을 해서 제가 있던 병원에 과장님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과장님의 이력은 정말 화려하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의사가 많이 부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의사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1950년도, 60년도, 70년도 초반까지는 정말 의과대학에서 공부 잘한다고 하던 의대생들의 꿈은 미국에 진출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저희 학교만 보더라도 동창회 명부를 보면 반수 이상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 이제 의사가 넘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은 문을 닫아 걸고 있죠. 미국은 이제 미국에서 그 과장님은 벨뷰 호스피탈이라 그래서 정신과 병원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병원에서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시고 유수한 병원에서 과장님을 역임하시다가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셔서 문화도 다르고, 또 이게 미국에서 30년 생활을 하시게 되다 보면은 한국말이 많이 서툴러져요. 이제 한국말을 전혀 안 쓰게 되니까 이미 성년이 돼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말 안 쓰면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회진 돌 때 보면 가끔 실수를 하셨어요. 옛날에 통영이 고향이신데 그때 쓰던 사투리를 적절하지 않게 쓰시곤 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한국말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진 돌다가 이거 꼬라지 좀 봐라. 그래서 우리가 참 민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한글보다는 영어를 뭐 더 잘 쓰시기 때문에 차트는 항상 영어로 다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석하느라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오시니까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그래서 그 과장님으로 재직하시다가 또 얼마 후에 폐암이 걸리셨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스트레스가 모든 병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암 발병하기 한 2, 3년 전 그때쯤부터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관리,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시고 또 요가나 국선도나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온 스트레스를 퍼내는 방식으로 항상 하십시오.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다 보면은 도리어 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이거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이거 하다가 또 스트레스 받아서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더 스트레스 받거든요. 일할 땐 열심히 일하시고 퍼내십시오. 그 퍼내는 게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긴장을 이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되도록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시고 휴식을 많이 취하도록 하십시오.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 재발 없이 정말 잘 지내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면서 처음 만나 뵌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죠. 이분은 정말 제가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분보다 더 성품이 좋은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십니다. 안 좋은 점은 눈에 보이시지 않나 봐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보듬고 또 걱정해주고 안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도저히 제가 정신과 의사를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너무 힘이 들다 해서 그만둘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장님을 찾아갔죠. 과장님, 제가 정신과 의사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어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이 위로를 해주시고 또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레지던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자녀분이 둘 있지만 이제 미국 시민권자죠. 그 아드님 두 분은 다 미국에서 살고 계시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두 분만 실버타운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아프시니까 계속 병원에 과장님이 이제 모시고 다니셨는데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차에 옆에 그냥 긁힌 자국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운전도 미숙해지신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제가 문상을 가게 되면서 또 문상을 하면서 또 집에 오면서 느낀 거는 그 예전에 책에서 봤던 그 글귀가 생각나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문틈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말을 타고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그 잠깐 보는 그 순간에 불과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쩜 이렇게 세월이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 과장님 덕분에 이제 그 힘든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는데 그 문상 가면서 또 문상 하면서 오면서 이렇게 주마등처럼 예전의 기억들이 아주 생생하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레지던트 1년차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집에 한 달에 한 번뿐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뭐 쉴 수도 없고 잠깐 가서 갈아입을 옷들, 빨래들 내놓고 들어오면서 이제 나머지 동료 레지던트들한테 줄 게 뭐냐 담배를 몇 보루씩 사오는 거였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당시에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서
전부 다들 뭐 담배들을 엄청 피워댔습니다. 저만 해도 하루에 그 당시에 한 세 갑씩 피웠죠. 왜냐하면은 뭐 그 당시에 환자도 봐야 되지만은 또 아침마다 하는 이 컨퍼런스가 문제였습니다. 케이스도 발표해야 되고 또 저널도 발표해야 되고 새로운 또 직연에 대한 발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환자 상담한 거를 녹음해서 그걸 또 받아 적어 가지고 교수님들한테 그걸 또 보여주곤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상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점들이 이렇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슈퍼비전을 받는다 그러죠. 스케줄이 정말 살인적이었죠. 내일이 발표인데 이제 당직을 쓰면서 그 준비를 하다 보면 또 그 준비만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 남아 있다 보면은 응급실에서 연락이 오죠. 그러면은 많을 때는 하루에 한 6명, 7명씩 응급실에 환자들이 오곤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급성 정신병으로 오게 되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제 내려가서 또 환자 인터뷰를 하고 보호자를 만나고 그러면 이제 밤은 새게 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발표를 해야 될 건 또 있고 정말 뭐 마음이 뭐 이리저리 복잡하고 그 바쁜 와중에 정말 그러니까는요 젊을 때 그래도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버티게 됐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또 힘든 날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근무하던 병원은 전부 교수님들이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었죠. 그래서 저만이 이제 연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또 젊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지기가 싫었어요. 연대 나왔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가지고 내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젊을 때는 내가 뭐 연세대학교 무슨 대표 선수처럼 거기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참 젊었을 때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보던 입원했던 환자가 그 당시 우리 병동에는 철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 방탄유리를 해서 참 남들이 보기에도 또 환자가 입원하기에도 좀 쾌적한 환경을 무슨 감옥 같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정말 방탄유리로 쫙 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방탄유리가 또 깨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돌보던 환자가 그 방탄유리를 깨고 또 투신한 겁니다. 사실 그게 엄밀히 따지면은 설비의 문제였지만 보호자들은 그게 관리감독의 소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뭐 검찰에 또 불려가기도 하고 조사를 받기도 하고 그래도 또 제가 보던 환자니까 문상을 갖다가 또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가슴을 쓸어내리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제가 밤에 당직을 쓰는데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셔서 또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경학적 검사라고 그래서 혹시 뇌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검사를 해보는데 특별히 이상이 없었어요. 뭐 동공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팔다리 어디 마비가 왔다든지 그 뇌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말초적인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T를 찍었더니 이게 뇌출혈이 나온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냥 묵살하고 그랬다면은 다음날 아마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의사도 이렇게 운도 좀 따라줘야 됩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던 장면이었죠. 근데 제가 이제 운이 좋았던지 나빴던지 제가 정신과 레지던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전해까지만 해도 정신과 전문의는 3년 이내 레지던트 과정만 마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레지던트 1년 차가 되었을 때부터 4년을 늘리게 되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각 과별로 전문의 숫자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이나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게 해야 됐죠. 근데 사실 그 1년이 말이에요. 그냥 한 10년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4년을 마치고 저는 이제 정말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았죠. 군의관으로 복무하기 위해서 복무하기 직전에 이제 후배 레지던트들이 이제 환송회를 해줬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술을 너무나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입대를 했는데 그 훈련소 들어가서 열흘 동안을 정말 술병으로 앓으면서 또 훈련도 하느라가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영천에 있는 삼사관 학교, 그래도 군의관도 그 장교라고 해서 장교들이 교육받는 거기서 훈련을 마칩니다. 이제 거기서 훈련을 마치게 되면은 다들 소원이 뭐냐? 군의관보다는 공중보건의를 가기를 다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중보건의를 가게 되면 월급도 많죠. 군대 생활이라는 그래도 억압된 곳에서 또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은 공간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방병원에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는 걸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래서 내심 이제 기대를 했는데 이게 또 저는 군의관으로 또 발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들어갔던 정신과 전문의들 중에서 반수가 이제 공중보건의를 가게 되면서 우린 참 부러워했죠. 쟤네들 얼마나 좋을까. 이제 남은 25명의 군의관들은 이제 군대를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소원이 뭐냐? 이왕 군대 간 거 군병원에서 근무하는 게 또 소원이죠. 왜냐하면 군병원에서 정신과 과장이나 또는 과장님 밑에서 정신과 환자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제 군병원에는 뭐 군 많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대전병원, 뭐 또 국군 철정병원, 국군 일동병원 이런 데마다 다 정신과 군의관들이 배치되어 있죠. 그 25명 중에서 딱 2명만 군병원에 배치가 되지 않고 전방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 2명 중에 또 제가 낀 거죠. 그래서 한 명은 이제 강원도 화천으로 배치되었고 저는 철원의 백골부대에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그 백골부대로 딱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더니 정신과 의사가 이제 사단 의무대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내려가냐면 연대로 내려가죠. 또 연대에서도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보내냐면 대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대대는 보통 이제 인턴을 마치고 온 친구들, 중이들이 배치를 받는데 저는 이제 전문의를 마치고 대위를 달고도 대대에 근무하게 됐죠. 제일 말단 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대가 바로 신병교육대였습니다. 신병교육대. 내가 정신과 전문인데 1년 동안 이제 신병들이 2주에 한 번씩 200명씩 전국에서 몰려옵니다. 그러면은 뭐 이번 주에는 저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이번 주에서는 뭐 경상도, 이번 주에서는 또 서울에서 올라오고 또 들어오는 훈련병들마다 참 도의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 훈련은 전라도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꾀도 안 부리고 제일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밤에 훈련을 마치고 들어오면 그냥 전부 다 물집이 잡혀 있죠. 파리랑 뭐
이런데 다리 쪽 특히 이제 발에 물집이 많이 잡히면 정신과 군의관이 물집 따주고 그 다음에 감기 환자는 왜 이렇게 많은지요. 애들이 이제 갑자기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감기 처방해주고 하루에 한 4, 50명씩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하는 일은 위험한 훈련에 있을 때 앰뷸런스를 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지키는 거죠. 사격 훈련이 있으면 앰뷸런스가 아침서부터 사격장 옆에서 대기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수류탄을 던질 때, 수류탄 훈련하는 날도 앰뷸런스가 하루 종일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런 날은 참 많이 지루하죠. 할 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앰뷸런스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 옆에 있는 논둑에서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심심하다 그러면은 이제 훈련받은 중대장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군의관이요, 그 총알이 남았는데 사격 좀 하시렵니까? 그러면은 그러죠. 이거 사회에서 그 총 실탄 사격하면은 10발에 한 10만 원씩 하는데, 그래서 그 훈련하고 난 다음에 남은 실탄으로 심심하면은 이제 거기서 실탄 사격도 하기도 하고, 또 수류탄 교장에 가게 되면은 수류탄도 몇 번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일부러 그 중대장들이 슬쩍 떠보거든요. 군의관님 그 수류탄도 한번 던져보시죠. 이렇게 한번 어떤가 하고, 물론 겁이 났지만 또 지기 싫어서 몇 번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군의관은, 하지만 이제 제가 철원에 백골부대에 있으면서 장교니까 퇴근을 하죠. 퇴근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정일 선생님이라고 정신과 의사 중에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책을 엄청 많이 냈고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 당시에 이제 양창순 선생님도 또 엄청나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책 한번 써보자 하는 생각에 저녁 때는 또 관사에 와서 원고를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리도 있고 좌절도 맛보고, 이게 내가 한 번도 글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 책이 될래나 하면서도 어떻게 꾸역꾸역 쓰다 보니까 글이 늘더라고요. 역시 뭐든지 하면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글 쓰는 거 정말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많이 쓰면 늡니다.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안 하는 거죠. 자, 밑장 빼기 한 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에요, 제가 아이스 커피 마신다고 자랑질을 좀 했더니 댓글에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아이스 커피 드시지 마시고 모가차도 드시고 그건 안 좋고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근데 좀 고맙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글 달아주신 분들은 제 추측에 제 연배거나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냥 누님처럼 또 동료처럼 어머니처럼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스 커피 대신에 이렇게 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물은 다른 뭔가의 약초를 끓인 건데 그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는 일들이 이제 행군 따라가는 거죠. 야간 행군을 갑니다. 꼭 행군을 한번 마쳐야지 이제 걔네들이 수료를 합니다. 행군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부대 앞에서는 그 행군이 워낙 힘드니까 군악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군악대 음악 소리가 얼마나 좋든지. 그런 얘기 할 거야. 너는 앰뷸런스 타고 쫓아다니잖아. 그런데 그것도 힘듭니다. 그 앰뷸런스가 말이에요.
옛날 차례에서 차라리 이게 걷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엄청 덥고 겨울엔 히터도 안 나옵니다. 담요 쓰고 있는 거죠. 혹시나 또 가다가 애들이 또 다치진 않을까. 또 낙오된 병사들은 또 앰뷸런스에 싣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제가 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자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데리고 있던 운전병이 제가 졸면 같이 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군 따라가다가 으 하다 보면 얘가 논두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사고 나겠구나.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항상 운전병을 감시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군의관 그렇게 이제 그래도 참 군대가 많이 그 당시도 합리화가 됐어요. 우리처럼 전방부대에 배치된 군의관들은 격오지 점수를 받습니다. 제가 격오지 점수 화천에 있는 친구가 1등, 저는 2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정하고 난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정했습니다. 1등은 저기 경기도에 좀 편한 병원으로 지원을 했고 두 번째 제가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군 수도병원을 선택했죠. 그런데 국군 수도병원은 별로 그렇게 군의관들이 선호하지는 않죠. 하지만 저는 이제 집에서 그래도 서울이니까 왜냐면 국군 수도병원 일이 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2년 차 때는 국군 수도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환자들 보고 드디어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책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군의관 2년차 말에 드디어 책이 한 권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이트와 영화를 본다면이란 책이었죠. 그리고 이제 군의관 제대하던 해에 취직 자리를 좀 알아봤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이제 정신병원들 중에서 취직할 만한 데가 없을까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정신과 전문의를 뽑는 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과 경기도를 굳이 고집했던 이유는 저는 사실 강원도나 전라도 쪽에 먼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근무를 하길 원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아버님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도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자주 좀 들려봐야 될 것 같아서 서울과 경기도를 고집하게 되었는데 취직 자리가 그 당시에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하는 수 없이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7년도에 개업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개업을 하려니까 이제 돈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35살이었는데 군의관을 마치고 나니까 수중에 돈은 딱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35이 될 때까지 저는 100만 원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래도 레지던트들이 월급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 그냥 종부리듯이 썼으니까 제가 인턴 때 월급이 한 45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종부리듯이. 그리고 얘네들은 배워야 되는 처지니까 월급도 그냥 적게 주면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군의관 있을 때도 우리들은 그냥 지나가는 어떤 군인들이라 생각해서 일반 전투병과에 있던 같은 대위들에 비해서 월급이 많이 적었죠. 우리들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업 자리를 이제 알아보게 되었는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누가 뭐 그 동네가 괜찮다 싶어서 지금 중화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당연히 뭐 1,000만 원 가지고는 안 돼서 한 3,000만 원 정도. 그래도 의사들은 말이에요, 신용대출이라고 그래서 한 3천이나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1,000에 70만 원짜리
건물에, 허름한 건물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책도 내고 그 당시 라디오도 출연하고 그래서 환자가 이제 물밀듯이 밀려올 줄 알았더니 제 오산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하루에 환자가 한 명도 없는 날이 한 5일 이상 됐고 한두 명 있었던 날은 부지기수고 5명 넘으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개업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뭐 환자들 오면은 너무나 반가웠어요. 제가 막 못 가게 말리고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가 참 많이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도 그렇고 군의관 국군 수도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그렇고 동료 정신과 의사들 또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간호사들 또 국군 수도병원에 있을 때는 또 간호장교들 이렇게 전체 스태프들을 이루어서 우리들끼리 공부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 환자들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그러다가 개업하니까 달랑 혼자인 거예요. 환자는 하나도 없고 3평 정도 되는 진료실에서 어슬렁어슬렁 대곤 했습니다. 몇 발자국만 걸으면 반대편 벽이 나오죠. 그래서 참 이게 외롭구나. 간호조무사랑 저랑 딱 단둘이 있었으니까요. 거기서도 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쓴맛을 본 거죠. 아무래도 환자가 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환자들이 조금씩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참 현명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되겠다. 운동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개업하고 한 6개월 후부터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수영을 하게 됐죠. 그때 참 잘한 결정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낮에 뭐 시간이 너무나 넘쳐나니까 책을 한 번 더 써보자 해서 신화로 영화 읽기, 영화로 인간 읽기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4, 5년까지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의사가 뭐 이렇게 해도 자리가 좋은 의사를 이겨낼 수는 없다는 우리들끼리의 말이 있죠. 워낙 뭐 허름하고 외져 있는 곳이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뭐 수입은 없고 애들은 벌써 둘이나 있고 애들 벌써 유치원도 보내야 되고 큰애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 맨날 적자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병원에 바닥재를 갖다가 그 나무 무늬로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때가 끼어요. 때가 끼면은 그거를 1년에 한 2번 정도는 그거를 딱 물비누로 깨끗이 씻고 말리고 물왁스를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오랫동안 때가 끼지 않고 한 6개월은 버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하려면 한 1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청소 영용업체.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밤에 남아서 돈 좀 아끼려고 제가 그거를 물왁스로 물비누로 다 닦고 말리고 또 물왁스를 치던 기억이 납니다. 다 뭐 어느 인생이고 어느 직업이고 쉬운 거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병원도 잘 안 되는데 또 도둑이 또 한 2번이나 든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병원에서 가져갈 게 없으니까 전화기랑 뭐 이런 것들을 다 떼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렇고 두 번째는 전문적으로 이제 정신과를 터는 사람들이었죠. 약을 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또 우리 병원에 있는 약을 또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약을 도난하게 되면 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의료법 위반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금전적인 손해는 사실 별게 아니지만 이게 사람을 아주 주저앉게 만들어요. 이게 열심히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는 느낌들. 그리고 이제 환자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항상 고민하죠. 이게 자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게 옮겨야 되나 이 자리에서. 그걸 몇 번을 고민하게 되는데 옮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배 레지던트들이 이제 뭐 권리금도 주고 또 좋은 자리에서 개업을 한 친구들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뭐 몇 년, 뭐 2, 3년 고생한 거 그 환자들보다 뭐 개업해서 한 반년 됐는데도 뭐 환자 수가 엄청 많은 겁니다. 이게 좀 속이 상했죠.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좋은 자리에 개업을 하면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조금씩 열심히 보다 보니까 조금씩 환자 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늘게 되니까 한 4,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4,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병원에 취직했을 때 받는 정신과 전문의 월급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이제 욕심을 내게 됐죠. 무리하게 또 열심히 책도 또 쓰고 여러 가지, 그리고 또 TV에도 나가고 라디오에도 출연하고 뭐 엄청나게 활동 많이 하게 됐습니다. 빨리 자리 잡고 싶고 빨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욕심부렸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처럼 몸이 계속 가라앉는 거예요.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렇게 해서 이게 또 한번 좌절이 오게 됐습니다. 열심히 사는 결과가 이렇게 몸이 아픈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그렇다면은 이렇게 마음의 고통, 몸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저런 책도 찾아보고 명상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이에요, 지금 강의를 올리게 되면은 댓글들이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찬에 뭐 댓글도 달리고 저를 과대평가하는 댓글도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은 제가 어떤 도를 통한 사람도 아니고 현자도 아니고 여전히 범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건 지나친 겸손이 아니고요. 여전히 욕심에 휘둘리고 변덕스럽고 마음에 휘둘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그냥 같이 가자. 제 경험을 공유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강의를 올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래도 오는 분들은 열심히 보다 보니까 진료 끝날 때쯤에는 꽤 피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일찍 쉬고 일찍 자다 보니까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다 보면은 뭐 그렇게 할 일 없습니다. 그냥 음악도 듣고 TV도 보고 갑자기 떠오르는 영감이 있으면 또 원고도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유튜브 강의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아왔던, 그렇게 띄엄띄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오늘은 이제 나의 이야기는 걸 통해서 제 인생의 전반부라 하면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 지금까지 살아온 후반부라고 하면은 이제 정신과 레지던트서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사모님의 문장을 가게 되면서 떠올랐고 그 떠올랐던 것들을 그냥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가슴에 뭔가 꽉 차오는 느낌들이 있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돌아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빨리 지나가고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항상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제게 행운이 되었고 또 제게 행운이 찾아왔다고 했을 때 도리어 그게 불행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욕심을 부리고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잘못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몸이 안 좋아서 고통을 받기도 했고 또 그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축복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심하게 만들어서 또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도 여전히 이리저리 헛된 욕망에 휩쓸리고 있고. 안녕하십니까, 김상진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0번째 시즌의 8번째 강의 나의 이야기입니다. 8월이면 이 강의가 벌써 3년째가 됩니다. 이제 곧 8월이 되죠. 처음에 이제 강의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뭐 이야기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동안 강의에서 얼핏 말씀드렸던 제가 살았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되죠.